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숙종 임금 27해가 되던 늦여름이었다. 한양 남대문 밖으로 한 젊은 선비가 걸어 나오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유정안이라 하였다. 나이 26, 진사집 외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총명하다 소문이 자자하였으나 과거 시험과는 인연이 박한 사람이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다. 답안지를 내밀 때도 고사장을 나설 때도 그는 자신의 성패를 가늠하지 못하였다. 합격이면 좋고 낙방이면 또다시 붓을 갈면 될 일이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간절한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된장국과 자신이 자라난 방의 낮은 천장이었다. 발걸음은 가벼웠다. 한양을 벗어나 남쪽 산길로 들어서면 익숙한 길이 이어지고 2시간이면 마을 어귀에 닿을 수 있었다. 정하는 수없이 오간 길이었다. 길섭에 돌 하나 구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까지 눈에 익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쩐 일인지 길이 낯설었다. 처음에는 구름 탓이라 여겼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 즈음부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해가 지기도 전에 하늘이 까맣게 변해버렸다. 달도 보이지 않았다. 별도 없었다. 손을 들어 올려도 손가락 마디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어둠이었다. 솔숲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낮게 울었다. 어디서 꺾이는지 모를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과도 비슷하여 처음 한 번은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정하는 품 안의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촛불이란 것이 바람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법이라 한 걸음 뗄 때마다 불꽃이 기우뚱거렸다. 손으로 감싸 쥐어도 소용이 없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을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3시간이 지났다. 귀에 익은 개 짖는 소리도 안악내에 우물 깃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느 사이 길은 좁아졌고 발 아래 흙의 느낌이 달라져 있었다. 정하는 멈춰섰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소나무와 참나무로 빽빽하였고 발 아래에는 낙엽이 두텁게 쌓여 발소리조차 뭉개졌다. 분명 이 길로 수십 번은 다녔건만 오늘만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낯선 산중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길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늑대였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여럿이 주고받는 울음이었다. 이 무슨 변고인고. 분명 이 길이 맞건만 어찌 이리 낯선 것이냐. 마을이 어디로 간 것이냐. 대답하는 것은 없었다.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서 있으면 더 무서웠다. 움직여야 살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다리가 뻐근하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즈음이었다. 눈앞에 오르막이 나타났다. 정하는 손으로 나무줄기를 잡으며 기어오르듯 올라갔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정상에 섰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저 산자락 아래 짙은 어둠 사이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크지 않았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불빛이었다. 꺼질 것 같으면서도 꺼지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귀신불이라는 것은 파란빛이라 들었다. 저것은 주황빛이었다. 등잔불이거나 촛불이거나 사람이 사는 집일 것이었다. 정하는 제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반가움이었다. 그러나 그 반가움 안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그 순간 알지 못하였다.
다만 이후에 훗날 그 밤을 돌이켜 말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수레하였다 한다. 처음 불빛을 보았을 때 기쁜 마음과 함께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소. 짐승이 먹이를 보았을 때 그러하듯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오. 그 불빛이 나를 향해 켜진 것임을. 그러나 사람이란 자고로 두렵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배가 고프고 다리가 풀리고 이 산중에서 날이 새도록 버텨낼 재간이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하더라. 정아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 불빛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낙엽 밟는 소리,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다시 한번 늑대의 울음이 산을 가로질렀다. 정한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았다. 불빛은 그를 기다리듯 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딱딱딱. 그 순간이었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늑대 울음도 잦아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정한의 귀에 무언가가 걸렸다. 아주 작고 먼 소리였다. 단단한 무언가를 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씹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불빛이 있는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워낙 멀고 희미하여 그는 이내 바람 소리로 여기고 말았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불빛의 정체는 외딴 초가집이었다. 산자락에 등을 기댄 듯 앉아있는 단칸짜리 초가로 지붕은 오래되어 이끼가 피어 있었고 살인문은 날과 바람에 삐걱거렸다. 어디서 이 깊은 산중에 사람이 사는가 싶을 만큼 외진 곳이었다. 그러나 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등잔 불빛은 분명하였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도 실하였다.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다. 정아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살인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이 밤중에 길을 잃었소이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정아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작고 느린 발소리였다. 끌리듯 이어지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등불을 든 노파가 서 있었다. 첫눈에 드는 인상은 오직 하나였다. 인자하다는 것. 허리는 꼬부라지고 머리는 백발이었으나 이마 가득 새겨진 주름살 하나하나가 모두 웃음의 흔적인 듯 고왔다. 노파는 정한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중 일이었다. 허허, 이 깊은 산중에, 이 밤중에 손님이 오시다니. 어서 들어오시게나. 드실 것은 변변찮아도 따뜻한 방은 있으니.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소리처럼 깊고 조용하였다. 정아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고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의 발 아래에서 집신이 사각거렸다. 집신. 낮에 한양을 나설 때 신은 한 켤레의 새 집신이었다. 정한이 마루에 올라 집신을 벗어 가지런히 놓았다. 노파의 시선이 그 집신 위에 잠깐 머물렀다. 아주 잠깐이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보다 짧았다. 그러나 분명히 보았다. 노파의 눈이 그 집신 위에서 한 박자 멈추었다는 것을. 노파는 정한을 아랫목에 앉히고 뚝딱뚝딱 밥상을 차려왔다. 보리밥 한 그릇에 된장찌개, 깻잎 장아찌, 묵나물 무침.
소박하기 짝이 없는 상이었으나 오랫동안 쌓인 허기를 앞에 두고서 그것이 대수이랴. 정아는 두 손을 모아 감사를 올리고 수저를 들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다. 한 숟가락 넘기는 순간 눈물이 날 뻔하였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노파는 맞은편에 앉아 정한이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묘한 편안함이었다. 밥그릇이 반쯤 비었을 때 정한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는 이 깊은 산중에 혼자 사십니까? 가족은 없으십니까? 노파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그 손을 정한이 슬쩍 보았을 때 손톱이 유독 길다는 것을 눈치챘다. 길고 누르스름하고 끝이 조금 안으로 구부러진 손톱이었다. 그러나 노파가 입을 열자 그 생각은 흩어졌다. 자식이 있었지. 하나뿐인 아들이었는데 오래전에 먼저 갔다네. 그 뒤로는 혼자지지. 산이 버시고 바람이 이웃이야. 워낙 깊은 곳이라 길 잃은 나그네도 좀처럼 오질 않는데 오늘은 참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구먼. 노파의 목소리에는 서러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오래 사귄 사람 특유의 잔잔함이 있었다. 정아는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져 수저를 내려놓았다. 이 깊은 산중에 홀로 앉아 수십 년을 살았을 노파를 생각하니 외로움이란 것이 사람을 얼마나 오래 갈아먹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연민이 쌓였다. 그리고 그 연민이 깊어질수록 뒤에 닥쳐올 것의 충격은 더욱 클 터였다. 그러나 그것을 정아는 아직 몰랐다. 밥상이 물러가고 노파는 한켠에 개어두었던 이불을 펴주었다. 솜이 뭉쳐 울퉁불퉁한 묵은 이불이었지만 아랫목의 온기가 그 아래로 올라왔다. 정아는 눕기 전에 집신을 다시 한번 마루 끝에 가지런히 놓았다.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야 할 터였다. 노파가 방문 쪽으로 돌아섰다. 등불을 들고 나가려던 그때였다. 노파가 멈추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로 몸을 돌리지는 않고 고개만 살짝 기울였다. 그 모양새가 묘하게 부자연스러워 정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반쯤 일으켰다. 피곤할 테니 어서 쉬시게. 다만 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문을 열어보아서는 아니 되네. 산짐승이 워낙 많아서 소리에 꿰어 문을 열면 못 쓴다네. 노파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불이 꺼졌다. 정아는 한동안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별것 아닌 말이었다. 산짐승. 그럴 수 있었다. 이 깊은 산중에 늑대도 있고 멧돼지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 한구석이 걸렸다. 노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인자하고 잔잔하였다. 걸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노파의 눈빛이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잠깐 마주친 그 눈빛. 경고치고는 너무 절박하였고 두려움치고는 너무 고요하였다. 그것은 차라리 무언가를 빌고 있는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다. 애원. 그렇다, 애원이었다.
노파는 정한에게 무언가를 빌고 있었다. 무엇을 그리도 간절히 바라는 것인가? 문을 열지 말아달라고. 그 말이 왜 그리 간절하였는가? 그러나 피로가 먼저였다. 아랫목의 온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정한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이내 숨소리가 느려졌다. 깊은 잠이 그를 삼켰다. 방 안은 고요하였다. 마당도 고요하였다. 산도 고요하였다. 달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창호지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다. 딱딱딱. 얼마나 잠들었을까? 정한은 자신이 잠든 것도 깨어난 것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몸은 아직 잠의 바닥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귀만큼은 달랐다. 귀가 먼저 깨어 있었다.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소리였다. 작고 규칙적인 소리. 단단한 것이 부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빨로 끊어내는 것 같기도 하였다. 꿈속에서 나는 소리려니 하였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 딱. 잠시 뒤 또 딱. 그리고 또. 딱딱딱. 정한은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석가래가 낮게 드리워진 낯선 방이었다. 그제야 어젯밤이 떠올랐다. 산중의 초가집. 노파. 그리고 노파가 잠들기 전에 한 말.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문 너머였다. 마루 쪽이었다. 창호지 문 한 장 사이로 지척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딱딱. 정한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눈을 감았다. 노파의 말을 떠올렸다. 산짐승이 많다고 하였다. 소리로 꿰어 문을 열면 못 쓴다고 하였다. 그러니 이것은 짐승의 소리일 것이었다. 살기거나 오소리이거나 혹은 마루 밑에 둥지를 튼 무언가이거나. 그렇다. 짐승이다. 열지 않으면 된다. 짐승이다. 짐승 소리다. 산중에 짐승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그냥 자면 된다. 자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딱딱딱.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딱딱. 짐승이 내는 소리가 이렇게 일정할 수 있는가. 살기 마루 위에 앉아 저렇듯 꾸준히 한 박자도 흐트러지지 않고 무언가를 씹을 수 있는가. 정한의 귀는 점점 예민해졌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을수록 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방 안의 고요가 그 소리를 키웠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소리와 심장이 박자를 맞추기 시작하였다. 딱쿵, 딱쿵, 딱. 정한은 입술을 깨물었다. 경전 구절을 속으로 외워보았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려 보았다. 소용이 없었다. 소리는 계속되었다. 딱딱딱.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였다. 열어봐라. 딱. 어서 열어봐라. 딱. 한 번만 보면 되지 않느냐. 딱. 사람이란 것이 이상한 동물이다.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눈이 먼저 움직인다. 그것이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사람의 본성 안에 그러한 것이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정한의 몸은 그의 이성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정한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걷고 무릎을 세우고 창호지 문 쪽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문 너머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움직임의 기척은 없었다. 그저 소리만 났다. 딱딱딱. 정아는 천천히 창호지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을 들어 입에 댔다. 침을 묻혔다. 침 묻힌 손가락 끝을 창호지에 살며시 갖다 댔다. 종이가 축축해졌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아주 조금만.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로 창호지가 소리 없이 뚫렸다. 구멍이었다. 작고 둥근 구멍 하나. 달빛이 그 구멍으로 가느다랗게 스며들었다. 정아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눈을 그 구멍에 가져다 댔다. 마루가 보였다. 달빛 아래 드러난 마루. 그리고 마루 위에 뒷모습이 보였다. 노파였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다. 허리가 꼬부라진 그 뒷모습이 분명하였다. 노파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것을 씹고 있었다. 처음에는 손톱을 깎는 것이라 여겼다. 어르신들이 밤에 홀로 앉아 손톱을 손질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럴 수 있었다. 그렇다면 딱딱 소리도 설명이 되었다. 정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 하였다. 그 순간 달빛이 살짝 이동하였다. 구름 한 점이 달 옆을 스치며 빛이 비껴든 것이었다. 그 찰나에 노파의 손이 환하게 드러났다. 정안의 눈이 그것을 포착하였다. 손톱이 아니었다. 노파의 손에 들린 것은 낮에 마루 끝에 가지런히 벗어두었던 정안의 집신이었다. 딱, 딱딱. 노파는 집신의 새끼줄을 이빨로 물어 끊고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질긴 새끼줄을 씹어 조각낼 때마다 나는 소리였다. 그것이 딱딱 소리의 정체였다. 이미 절반이 뜯겨나가 있었다. 노파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래 해온 일을 하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씹고 또 씹었다. 정아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무릎이 떨렸다. 손가락이 창호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눈이 그 장면에 박혀버렸다.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노파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파는 집신을 이빨로 씹고 있었다. 그 순간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파의 얼굴이 달빛 속에 드러났다. 낮에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세월, 입가의 인자한 굴곡. 모두 그대로였다. 그런데 눈이 달랐다. 어둠 속에서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사람의 눈이 그렇게 빛날 수는 없었다.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형광을 내듯 노파의 두 눈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이 향하는 곳은 정확히 한 군데였다. 정아는 숨이 멎었다.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눈을 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사람은 오히려 굳어버린다. 쥐가 고양이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듯 정안의 몸은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파의 눈과 정안의 눈이 마주쳤다. 구멍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호지 두께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자나 볼게. 그것뿐이었다. 단 4글자. 자나 보게. 자는가 보네 라는 뜻이었다.
잠들었는가 확인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껏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 무서웠다. 딱딱 소리보다, 늑대 울음보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눈동자보다도. 왜인가? 정아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깨달았다. 노파는 화를 내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당황하지 않았다. 금기를 어기고 구멍을 뚫어 들여다본 정안을 발견하고도 노파는 그저 담담하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니, 마치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노파의 입술이 움직였다. 위로 천천히 양끝이 올라갔다. 웃음이었다. 낮에 밥상을 차려줄 때 지었던 그 인자한 미소와 같은 미소였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집신을 씹다가 들킨 사람이 들킨 그 순간에 짓는 미소가 낮에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정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제야 팔다리의 감각이 돌아왔다. 도망가야 한다. 지금 당장. 뒷문이 있었다. 들어올 때 보았다. 부엌 너머에 쪽문이 하나 있었다. 일어서야 한다. 소리 내지 말고 천천히 뒷문으로. 뒤를 보지 말고. 그때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다. 피곤하면 더 자도 되네. 방이 아직 길어. 그것으로 끝이었다. 노파는 다시 마루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집신을 들었다. 다시 이빨로 물었다. 다시 씹기 시작하였다. 딱딱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안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이미 다 되었다는 듯이.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쫓아온다면 도망치면 그만이었다. 소리를 지른다면 맞서거나 도망치면 되었다. 그런데 노파는 쫓아오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계속 씹었다. 마치 정안이 도망치든 말든 이미 할 것은 다 했다는 것처럼. 정안은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소리를 죽이며 방문 반대편 벽을 짚었다. 부엌 쪽으로 발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마루에서 딱딱 소리가 들렸다. 멈추지 않았다. 노파는 계속 씹고 있었다. 세 걸음, 네 걸음. 부엌 문이 보였다. 그리고 부엌 너머 쪽문의 윤곽이 달빛에 드러났다. 정아는 쪽문을 밀었다. 소리가 날까 두려웠으나 문은 뜻밖에도 소리 없이 열렸다. 마치 누군가 미리 기름을 쳐둔 것처럼.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정아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맨발이었다. 집신은 노파가 씹고 있었다. 산길이었다. 돌부리가 발바닥을 찔렀다. 억새잎이 종아리를 베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달리고 또 달렸다. 귀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노파가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없었다. 쫓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쫓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미 늦었다는 것인가? 한참을 달려 능선 하나를 넘었을 때 저 아래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닭이 울었다. 정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 쓰러지듯 멈춰섰다. 숨을 고르며 정아는 고개를 숙였다. 맨발을 보았다. 돌에 긁혀 흙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였다. 어딘가 이상하였다. 발이 이상하였다. 구멍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자나보게 단 4글자. 노파는 쫓아오지 않았다. 그냥 다시 집신을 씹었다. 정아는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능선을 넘어 마을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 멈춰섰다. 숨을 고르며 발을 내려다보는 순간 발톱이 없었다. 손톱도 없었다. 피도 상처도 없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달빛이 정한의 발을 비추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하였다. 잘못 본 것이리라 하였다. 어둠 속에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뒤라 눈이 흐려진 것이리라. 정아는 손등으로 눈을 비볐다. 다시 보았다. 달라지지 않았다. 발가락은 10개 모두 있었다. 살도 있었다. 발톱이 있어야 할 자리도 있었다. 다만 그 자리에 발톱이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리는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자리보다 훨씬 기묘한 공포를 낳는다. 정아는 무릎을 꿇고 발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피가 나지 않았다. 뽑힌 흔적도 없었다. 도려낸 상처도 없었다. 그냥 없었다. 매끈하였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손을 들었다. 손가락 10개를 달빛에 비추었다. 손톱도 없었다. 20개가 모두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있었다. 노파는 집신을 씹고 있었다. 집신만.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빼앗긴 것인가? 자는 사이였는가? 아니면 달아나는 그 짧은 순간이었는가? 정아는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끝내 알지 못하였다. 비명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가 목에서 막혔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땅이 차가웠다. 달이 밝았다. 마을 불빛은 지척이었다. 그러나 그 불빛이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졌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 무언가 얇은 막이 쳐진 것 같았다. 아직 그 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산은 고요하였다. 초가집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노파가 쫓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쫓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알 것 같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미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갔으니까. 정아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 2걸음. 맨발로 돌길을 걸었다. 발바닥이 아팠다. 그 아픔이 오히려 고마웠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마을 어귀에 당도하였을 때 첫 딸기 울었다. 동이 트려는 참이었다. 하늘 끝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안악 하나가 정한을 보고 소스라쳤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다. 밤사이에 백발이 되어 있었다. 안악은 두레박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누구시오? 어디서 오셨소? 그 꼴이 어찌 된 것이오? 정한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였다. 유진사댁 아들 유정한이라고. 안악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당연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새도록 늙어버린 얼굴을 알아볼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한은 그 소리들을 멀리서 듣는 것처럼 느꼈다. 몸이 납처럼 무거웠다. 그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사흘을 앓았다.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였다. 의원이 다녀갔다.
약을 다렸다. 어머니가 달려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이 자신보다 늙어버렸으니 어미의 심장이 어찌 멀쩡할 수 있으랴.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마을 서당의 훈장 영감이 정안을 찾아왔다. 나이가 70을 훌쩍 넘긴 노인으로 이 고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어른이었다. 훈장 영감은 정안의 손과 발을 보았다. 손톱도 발톱도 없는 그 자리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 산에 그것이 아직 있었구먼. 나도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일세. 손 발톱을 거두어 먹고 사는 것이 있다 하였지. 조손기라 부른다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길 잃은 나그네를 유인하여 잠든 사이 모두 가져가는 것이야. 그런데 자네처럼 살아 돌아온 자는 내 70평생에 처음 보는군. 정안은 물었다. 왜 살아 돌아왔겠느냐고. 구멍을 뚫어 들켰기 때문인가? 아니면 도망쳤기 때문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네. 그것이 자네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면 자네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야. 놓아주었다. 그 말이 정안의 가슴에 박혔다. 잡힌 것을 놓아주는 것과 처음부터 잡지 않는 것은 다르다. 노파는 처음부터 정안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놓아주었다. 왜인가? 그것을 정안은 끝내 알지 못하였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 한 가지는 알았다. 그 밤 이후로 손발톱이 다시는 자라지 않았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세월이 흘러도 한 번 가져간 것은 돌려주지 않았다. 노파는 철저하였다. 닷새 뒤 담이 큰 젊은이 셋이 낮에 그 산을 올라갔다. 정안이 말한 방향으로 산자락을 뒤졌다. 초가집은 없었다. 흔적도 없었다. 다만 풀이 이상하게 눌린 자리가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오래된 나무 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물쇠는 없었다. 뚜껑을 열었다. 함 안에는 손발톱이 가득하였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것들, 비교적 최근의 것들, 그리고 아직 생기가 남아있는 것들.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두껍고 얇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셋 중 하나가 손을 뻗어 가장 위에 놓인 것을 집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함을 덮고 산을 내려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유정아는 그 뒤로 오래 살았다. 과거는 포기하였다. 먼 길을 나서지 않았다. 산이 보이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그저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함부로 묻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붙일 수는 없는 법이니까. 다만 한 가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정안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다. 못 들은 척하였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딱딱. 손톱이 없는 사람의 방에서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멈추지 않고 도주에 성공한 정안. 그러나 마을 어귀에서 발을 보는 순간 손발톱 20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된 채 사흘을 알았다. 훈장 영감은 그것을 조손기라 불렀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올라간 산에서 발견된 나무 함 온기가 남은 손발톱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유정아는 그 뒤로 오래 살았다. 50을 넘겼고 60을 넘겼고 70을 바라보게 되었다. 과거는 포기하였다. 벼슬도 단념하였다. 산자락 아래 작은 집에서 텃밭을 일구고 책을 읽고 조용히 늙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일찍 철이 든 사람이라 하였다. 어려서 큰 일을 겪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마을에서 점점 줄어갔다. 아는 사람은 늙어 세상을 뜨고 모르는 사람은 어려서 태어났다. 세월이란 그런 것이다. 무서운 기억도 시간이 쌓이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쌓이면 전설이 되고 전설이 쌓이면 마침내 잊힌다. 봄이 와도 여름이 지나도 세월이 수십 번 바뀌어도 그날 밤 이후로 손발톱은 단 한 번도 자라지 않았다. 정아는 그 매끈한 손가락 끝을 볼 때마다 그 밤을 떠올렸다. 그리고 빛나는 눈. 잊히지 않은 또 하나는 소리였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정한의 방에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정한 자신도 깨닫지 못하였다. 깊은 잠에서 눈을 떠보면 자신의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손톱이 없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 이빨로 씹고 있었다. 집신 바닥에 떨어진 낙엽 조각이기도 하였고 나무 껍질 부스러기이기도 하였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때도 있었다. 정아는 그것을 뱉어내고 손을 씻었다. 다음 보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 보름에도 노파의 무언가가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밤 이후 정한 자신이 변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의원을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일이었다. 경전을 읽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렇게 되었다. 이유도 없이, 막을 수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다. 못 들은 척하였다.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예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손발톱이 없는 사람의 방에서 나는 딱딱 소리.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정한이 66이 되던 해가을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인근 서당의 후임 훈장이 찾아왔다. 젊은 훈장은 오래전부터 정한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듣고 싶다 하였다. 정한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다. 자신이 세상을 뜨고 나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몰랐으나 어쨌든 사라지는 것은 아쉬운 법이었다. 정한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과거 길, 어둠, 불빛, 노파, 밥상, 경고, 소리, 구멍, 집신, 그리고 빛나는 눈. 훈장은 붓을 들어받아 적었다. 한참이 지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훈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그 노파가 어르신을 놓아준 까닭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한은 찻잔을 들었다.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네. 40년을 생각하였으나 여전히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는 알지. 그것이 나를 놓아준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닐 것이야. 그것에게 불쌍함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테지. 어쩌면 그것도 외로웠던 것인지 모르네. 산중에 홀로 앉아 지나가는 나그네의 손발톱을 모아 함에 담고 그러다 가끔은 하룻밤쯤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인지도.
훈장은 붓을 멈추었다. 정한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괴물이 외로웠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지 더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설명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때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보다 더 깊은 자리에 가라앉는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훈장의 문집에는 이런 말이 덧붙어 있다. 유정한 어른은 그 이야기를 마친 이듬해 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임종은 평온하였다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떠나던 날 밤 방 안에서 들렸다고 전해지는 소리만큼은 훈장이 짧게 적어 남겼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혼자 남겨진 방에서 무엇이 그 소리를 냈는지 훈장은 적지 않았다. 적지 않은 것은 알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알면서도 적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란 끝나는 법이 없다. 조선귀가 깃들었다는 산은 지금도 거기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자락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인다는 말이 지금도 전해진다. 그리고 어느 길 잃은 나그네가 그 불빛을 보고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는 아마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아는 사람은 그 불빛을 향해 걷지 않는다. 아는 사람은 밤이 깊으면 걸음을 멈추고 산이 보이면 고개를 돌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는다. 딱딱딱, 딱딱. 그리고 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초가집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